아버지, 이제 그만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뭐라고? 어머니 장례식도 끝났잖아요. 여기 계실 이유가 없다고요. 민서가,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왜 이해를 못하세요?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우리 집 좁은 거, 애들도 있고. 내가 너희 애들 할아버지고, 내 아빠야. 그러니까 더 마음 아프죠? 제가 이런 말 하기가. 근데 어쩌겠어요. 현실인데. 그래도, 어미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언젠간 해야 할 얘기잖아요. 차라리 지금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너희 어미가 살아있었으면,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더 힘들었겠죠. 이런 꼴 보시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더 빨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님, 저희가 요양원도 알아봤어요. 시설 좋은 데로요. 미연아, 너마저. 저희도 살기 바빠요. 애들 학원비도 빠듯한데. 죄송해요, 정말. 미안하다고? 그래. 내가 이제 쓸모없는 늙은이지. 아버지, 왜 이렇게 다 극단적으로 생각하세요? 요양원이 나쁜 곳도 아니고. 극단적이라고. 내가 널 키울 때는 이렇게 극단적이지 않았는데, 침묵이 흐르고 김창식 씨의 마른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풍경이 흐릿하게 일렁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자신의 집이었던 이곳에서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쫓겨나야 하는 처지가 돼버린 거죠. 짐은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중으로 나가주세요. 김창식 씨는 아내와의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영의감, 나 먼저 가면 어쩌나. 걱정이야. 무슨 소리야? 당신이 왜 먼저 가? 내가 있잖아. 그래도 우리 민석이가 있으니까 마음이 놓여. 그래, 우리 아들이 있지. 하늘로 떠난 아내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믿었던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내칠 거라고 말이죠. 김창식 씨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됐습니다. 평생을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은퇴한 지금도 여전했죠. 아내가 위암 진단을 받고 난 뒤로는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영감, 죽 싫어. 오늘은 미음 좀. 알았어. 기다려봐. 금방 끓여올게. 미안해. 이렇게 누워만 있어서. 당신한테 미안하지. 내가 돈을 더 벌었어야 하는데. 3년이란 시간, 창식 씨는 병수발을 들며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순간까지 곁을 지켰죠. 아버지, 제가 어머니 병원비 절반은 내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집 대출금에, 애들 학원비에. 아들 민석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의 병원비를 내는 것도 큰 부담이라고요. 하지만 정작 어머니, 병간호는 창식 씨의 몫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못 올라가요.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 그래, 바쁘지. 어머니는 좀 어떠세요? 많이 힘들어 하시네. 너희 엄마가 너랑 애들 보고 싶어 하시는데. 다음에 시간 내볼게요. 그 다음에라는 말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창식 씨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매일 밤 아내의 고통 어린 신음소리를 들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때마다 아내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영감, 옆집 할매는 손주들이랑 공원도 가고 좋더라. 당신도 나중에 손주들이랑 많이 놀아줘. 나야 뭐. 이러고 있는데. 괜찮아질 거야. 이제 봄인데 날 좋아지면 같이 공원 가자. 허나 그 약속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손주들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죠. 명절에 잠깐 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할아버지네 가기 싫어요. 왜? 할아버지가 좋은 거 많이 사주시잖아. 할아버지 집에서 병원 냄새 나요. 싫어요. 초등학교 3학년, 1학년인 손주들의 작은 목소리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병간호하느라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빨래도 제때 하지 못했던 나날들. 그렇게 서서히 가족과의 거리는 멀어져 갔습니다. 아내가 남긴 통장에는 3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민석이 대학 등록금을 위해 퇴직금을 다 써버린 후 아내와 둘이서 모은 돈이었죠. 어머니 통장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죠? 그건 왜?
장례 비용이랑 정리할 게 많아서요. 제가 맞으니까 제가 해야죠. 민서가 그래도 아버지는 연금도 나오시잖아요. 그거면 충분하시죠? 그렇게 통장도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이렇게 집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창식 씨는 굽은 허리를 천천히 일으켰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이 떨렸습니다. 현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아내, 그리고 어린 민석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가방만 챙기고 갈게. 짐은 천천히 챙기세요. 시간 드릴게요. 오늘따라 유난히 현관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아들을 회사에 보내며 서 있던 그 자리, 이제는 자신이 나가야 할 차례였습니다. 아버지, 휴대폰은 해지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요양원에서는 필요 없으실 테니. 그래, 마지막 남은 것마저 빼앗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지팡이 하나, 가방 하나뿐입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창식 씨의 뒷모습이 봄볕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허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마지막 자존심만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당신, 내가 이러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 지팡이를 짚은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집을 등지고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길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주머니 속의 통장을 만져봅니다. 노령연금 빼고는 남은 돈이 없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모아둔 돈은 이미 아들이 가져갔고, 퇴직금은 민석이 대학 등록금으로 썼으니까요. 저기, 아저씨. 터벅터벅 걷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부릅니다. 뒤돌아보니 허름한 차림의 할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혹시 갈 데 없으세요? 김창식 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낯선 할아버지와의 만남이 그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쫓겨난 자의 서러운 발걸음이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여기가 제일 싼 고시원이에요. 강값은 한 달에 30만 원이요. 고시원 주인이 좁은 복도를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방, 창문도 없는 좁은 공간에 침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화장실이랑 샤워실은 공동으로 써야 하고 할아버지 연세가 있으시니까 1층 방으로 드릴게요. 김 선생, 여기 살만하시겠소? 아까 그 할아버지, 박만석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감지덕지죠. 겨울에는 방이 좀 추워요. 전기장판은 꼭 준비하셔야 해요. 주인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창식의 눈앞에는 30평 아파트에서 손주들과 뛰어놀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보증금은 50만 원이고요. 월세가 30만 원입니다. 연금은 얼마나 받으세요? 매달 45만 원 정도. 그럼 방값 내고 나면 15만 원 남네요. 그걸로 한 달 버티셔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주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남한테 돈 빌린 적 없던 사람이 이런 신세가 될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기 오래 사셨습니까? 네. 저는 옆방에서 산지 2년 됐어요. 우리처럼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사람들이 이 동네에 많이 살아요. 박만석 씨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3,000원짜리 식당 쿠폰이었습니다. 복지관 식당 쿠폰이에요. 하루 3끼 중에 한 끼는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걸 왜 절 주시나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자존심 때문에 굶기도 하고. 근데 살다 보면 이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고시원 방에 짐을 풀고 있는데 옆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방의 이 영감님은 배가 안 좋아서 밤에 기침을 많이 해요. 귀도 안 들려서 자기 기침 소리도 잘 몰라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곧 익숙해져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현실이니까. 짐을 다 풀고 나니 벌써 저녁이었습니다. 줄인 배를 부여잡고 창식은 창 없는 방에 누웠습니다. 여보, 내가 이러고 있네. 휴대폰도 끊고 연락처도 없이 세상과 단절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김 선생, 저기 계시네요. 복도 끝에서 박만석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금 복지관 가는 길인데 같이 가실래요? 저녁 시간 다 됐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다들 처음엔 그래요. 자존심 때문에. 근데 자존심 지키다가는 굶어 죽어요. 우리도 평생 세금 내면서 살았는데 받을 건 받아야죠. 그렇게 시작된 창식의 고시원 생활, 그리고 복지관에서의 첫 끼니. 이것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복지관 식당은 11시부터 1시까지만 운영해요. 일찍 가야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 날 박만석 씨는 아침 9시가 되자 창식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렇게 일찍부터 줄을 서야 하나요? 여기 밥 맛있기로 소문났어요. 하루에 1000명은 기본이에요. 일찍 안 가면 자리도 없고 국물도 다 떨어져 버립니다. 복지관으로 향하는 길, 창식은 처음 보는 풍경에 놀랐습니다. 길가에 노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기 줄 서 계신 분들은 다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자식들 키우느라 퇴직금도 못 모으고 연금도 얼마 안 되고. 복지관 앞에 도착하자 벌써 100명은 넘는 노인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여기 처음 오셨나 봐요? 앞에 선 할머니가 돌아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네, 오늘 처음입니다. 그럼 이거 하나 가지세요. 급식증이 있어야 밥을 받을 수 있어요.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낡은 급식증을 하나 꺼내 건넸습니다. 이걸 그냥 주시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저는 이제 딸네 집에 가게 됐으니까요. 앞으로 잘 쓰세요. 할머니의 표정에서 창식은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딸네 집에 간다는 게 자발적인 선택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박 선생님, 저 할머니는 강할머니, 아들 둘에 딸 하나 두셨대요. 근데 아들들이 어머니 모시기 싫다고 하니까 딸이 할 수 없이 모시기로 한 거죠. 시골에 있는 딸네 집으로 가신대요. 그래도 자식이 있으니 다행이네요. 글쎄요, 시골 가면 이것도 못 먹어요. 복지관도 없고 병원도 멀고 자식 얼굴 보는 게 전부겠죠. 줄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식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의 노인도 있었고 허름한 차림의 노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한결같이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저기 계신 분은 전직 교장 선생님이에요. 자식들 공부시키느라 전세금도 다 써버리셨대요. 그 옆에는 회사 다니다 은퇴하신 분인데 IMF 때 보증 섰다가 다 날리셨고요.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밥 냄새가 났습니다. 오늘 메뉴는 된장국에 고등어구이, 멸치볶음, 김치였습니다. 김 선생님, 여기 자리 있어요. 박만석 씨가 빈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옆자리에 노인이 반갑게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뵙네요. 네, 오늘 처음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저는 이 자리에서만 3년째예요. 이제는 다들 가족이나 다름없죠.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노인들의 모습이
창식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약 먹을 시간을 챙겨주고 병원 동행을 약속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돌봐주지 않으면 누가 돌봐주겠어요. 자식들은 바쁘다고 전화도 안 받는데. 옆자리 노인의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식은 문득 자신의 휴대폰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해지하라고 했던 그 휴대폰. 어제 마지막으로 보니 부재중 전화도 문자도 하나 없었습니다. 내일은 무료 치료도 한다니까 꼭 오세요. 다들 연세가 있으시니 건강 챙기셔야죠. 밥을 다 먹고 나오는데 누군가 창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까 그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내일 바둑 들어오세요. 여기 노인정에서 매일 모임이 있어요. 바둑이요? 네, 다들 고수시라 배울 게 많아요. 시간도 빨리 가고 좋습니다. 사실 바둑만 두는 건 아닙니다. 교장 선생님은 창식의 팔을 잡고 노인정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끼리 품앗이도 하고 서로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삽니다. 노인정 안에는 10명 정도의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바둑을 두고 누군가는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이, 여기 새로운 분이 오셨네. 어서 오시오. 어디 사시는지? 어제 고시원에 입주하셨답니다. 우리랑 같은 처지시죠? 노인들은 한 명씩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전직 회사원, 자영업자, 공무원. 다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식 셋을 모두 의사로 키웠습니다. 근데 요즘은 전화도 안 받아요. 바쁘다고. 저는 큰 아들이 빚을 져서 집까지 날렸어요. 그러고는 연락을 끊어버렸죠. 저는 치매 걸린 아내를 5년 동안 혼자 돌봤어요. 자식들은 구경도 안 왔죠. 창식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만 이런 처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김 선생, 무슨 일 하셨어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평생 일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런 거 잘 아시겠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부모 부양 안 하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때는 자식 키우느라 노후 준비를 못 했잖아요. 맞아요. 퇴직금도 다 자식한테 들어갔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도 살기 바쁘대요. 집값도 비싸고 애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현재 노인들의 처지로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여기 오시니까 다행이에요. 혼자 있다가 우울증 걸리신 분들 많아요. 맞아요. 저기 계신 최 선생님도 얼마 전까지 방에만 계셨거든요. 우리가 억지로 끌고 나왔죠. 창식은 구석에 앉아있는 최 선생을 바라봤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중후한 인상이었습니다. 노인정에서 장기도 두고 이야기도 나누다 보니까 많이 좋아지셨어요. 요즘은 일자리도 알아보고 계시죠? 네, 경비직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요. 박만석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나이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45만 원 연금으로는 살기 힘드니까 다들 이렇게 일자리를 찾아보는 거죠. 아파트 경비도 있고 주차 관리도 있고 몸만 괜찮으시다면 일거리는 많아요. 창식은 문득 자신의 앞으로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연금으로는 고시원비도 빠듯한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혹시 일자리 정보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내일 복지관 가면 상담해 줄 거예요. 거기서 이력서도 써주고 면접 볼 곳도 소개해 줍니다. 노인들은 하나둘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경비직을 구하기 위해 면접 본 이야기, 처음으로 월급을 받았을 때의 기쁨, 힘들지만 보람 있는 일과들을 들려주었죠. 처음에는 다들 그래요. 자존심 상하고. 근데 일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이제는 가족보다 더 가까워졌어요. 맞아요. 우리끼리라도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야죠. 창식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전 재산을 빼앗기고
집에서 쫓겨났지만 아직 희망은 있었습니다. 김창식님, 경비직 면접 보러 가실 건가요? 복지관 취업 상담실에서 만난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할 수 있을까 싶네요. 요즘은 CCTV도 있고 시설 자동화도 잘 되어 있어서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자격증도 필요 없고요. 상담사는 친절하게 이력서 쓰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퇴직한 지 10년. 이력서를 쓰는 것도 낯설었습니다. 아버님, 나이는 65세로 적으시는 게 좋겠어요. 거짓말을 써도 되나요? 요즘은 70대 넘으신 분들은 잘 안 뽑으려고 해서요. 보통 다들 이렇게 쓰세요. 그때 옆자리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그러시죠? 이번이 벌써 10번째 면접인데 또 떨어졌네요. 머리가 하얗게 센 할아버지였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었지만 다리는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시네요. 산재로 다쳤어요. 보험금으로 자식들 공부시키고 이제는 저한테 남은 게 없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좋은 곳 나올 거예요. 상담사의 위로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김창식님, 내일 오전 10시에 현대아파트 면접 보러 가시죠. 제가 추천서 써드릴게요. 다음 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면접을 보는데 젊은 과장이 이력서를 보며 물었습니다. 밤 근무 가능하시죠? 네, 괜찮습니다. 근데 할아버님 연세가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아직 건강합니다. 한번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좀 더 젊은 분을 찾고 있어서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마주친 박만석 씨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젊은 사람을 뽑는다고 하네요. 많이 힘드시죠? 저도 처음에는 20군데도 더 떨어졌어요. 이력서만 보고 거절하니 너무 속상하네요. 제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오늘은 우리 집에 가서 식사나 하시죠. 제가 라면이라도 끓여드릴게요. 박만석 씨의 방은 창식의 방과 비슷했지만 훨씬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달력이 걸려 있고 구석에는 작은 전기밥솥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끼니를 해결하면 돈이 많이 절약돼요. 복지관 식사랑 같이 하면 한 달에 20만 원은 아낄 수 있죠. 혼자 사시면서 이렇게 꾸려나가시는 게 대단하네요. 처음엔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자식들 배신에 화도 나고, 그래도 이제는 담담해졌어요. 라면을 끓이며 박만석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은 제가 일하는 주차장에 한번 같이 가보시죠. 일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주차장이요? 네. 대형마트 주차장이에요. 하루 6시간만 일하면 되고 월급도 90만 원 줍니다. 그래도 될까요? 제가 소장님하고 이야기해 볼게요. 요즘 인력이 모자란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다음 날 창식은 박만석 씨를 따라 대형마트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은 생각보다 깨끗했고 직원들도 친절해 보였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이런 일이 딱이에요. 서서 차량 유도만 하면 되고 비가 오면 실내에서 일할 수도 있어요. 소장은 창식을 보자마자 흔쾌히 채용을 결정했습니다. 경력이나 자격증은 필요 없어요. 성실하게만 나오시면 됩니다. 내일부터 오실 수 있죠? 네, 그럼요. 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90만 원, 연금 45만 원과 합치면 135만 원. 고시원비 내고도 매달 100만 원이 남는다고 생각하니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자리 잡으실 일만 남았네요. 축하드립니다. 박만석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창식은 문득 며칠 전 아들 집에서 쫓겨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진 것만 같았는데 이렇게 또 웃는 날이 오는 걸 보니 살아나갈 희망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셔야죠. 우리가 비록 자식들한테 버림받았지만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김씨 아저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주차장에서 일한 지 한 달. 이제는 직원들과도 제법 친해졌습니다. 젊은 사람보다 일도 꼼꼼하시고 손님들한테도 친절하시고 우리가 큰 복 받았어요. 소장의 칭찬에 창식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쪽 A구역에 자리 많습니다. 손님들을 안내하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특히 노인 손님들이 오면 더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쪽은 경사가 있어서 불편하실 거예요. 저기 평지 주차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나치근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민석의 눈에는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뒷좌석에는 손주들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다! 애들아, 조용히 해. 어서 가자. 민석은 아이들을 말리며 서둘러 차를 돌렸습니다. 창식은 그저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김 선생, 괜찮으세요? 옆에서 일하던 박만석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는 담담해요. 그날 저녁 노인정에 모인 사람들은 창식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했습니다. 나도 그런 적 있어요. 백화점 안내 데스크에서 일할 때 딸을 마주쳤는데 모른 척 하더라고요. 자식들이 우리를 부끄러워하는 거지. 돈 많고 잘 사는 부모님이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요? 그래도 우리는 떳떳해요. 정직하게 일하면서 사는 게 뭐가 부끄럽답니까? 최근에 취직한 최 선생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청소부 일한다고 많이 망설였어요. 평생을 교단에 섰던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내 힘으로 벌어서 사는 게 얼마나 떳떳한지 몰라요. 맞아요. 나도 처음엔 경비실에 앉아 있는 게 자존심 상했는데 이제는 달라요. 창식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은 자신을 버렸지만 여기서 만난 이들은 오히려 더 진실된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요즘은 말이야, 월급 받으면 제일 먼저 적금부터 넣어요. 저도요. 몇 달 더 모으면 조금 더 나은 고시원으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선생님도 적금 들어보세요. 우리 나이에도 꿈은 있어야지. 꿈이라. 창식은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의 꿈은 무엇일까? 저는 말이에요. 작은 원룸이라도 얻고 싶어요. 창문 있는 방에서 햇빛도 보고.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모두 각자의 꿈을 위해 열심히 살아봅시다. 노인정을 나서는 길.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여보, 나 이제 잘 지내. 걱정하지 말고 거기에서 푹 쉬어.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걸어가는 창식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봐요. 큰일 났어요. 평소처럼 출근하려는데 박만석 씨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최 선생님이 쓰러지셨대요. 어제 야간 청소하시다가 병원에 도착하자 노인정 사람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혈압이 많이 높으시대요. 의사 선생님이 일은 당분간 못 하실 거라고 하네요. 큰일이네요. 최 선생님 혼자 사시는데. 월세는 어떡하지요? 병실 안의 최 선생은 평소의 의젓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미안한 애들. 이렇게 폐를 끼치고. 무슨 말씀을 그리 하세요. 우리가 가족인데, 근데 월세가 걱정이네요. 병원비도 없는데. 창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선생님,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김 선생이 뭘? 제가 이번 달 월급 받았거든요.
먼저 병원비부터 해결하시죠. 다른 노인들도 하나둘씩 지갑을 꺼냈습니다. 나도 10,000원이라도 보태야지. 내가 이번 달 주차장 수당 받은 게 있어요. 우리가 서로 돕고 살아야지. 어디 다른 사람이 있나요? 최 선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네들. 정말 고맙네. 병원을 나서는 길, 창식은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자신은 혼자서 아내를 간호했지만 지금 최 선생은 이렇게 많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김 선생, 우리 당번을 정해서 최 선생님 병간호하는 게 어떨까요? 그래요. 나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들를 수 있어요. 나는 점심시간에 가겠소. 다들 자신의 시간을 쪼개 최 선생의 병간호를 자처했습니다. 제가 최 선생님 청소하시던 건물 관리수장님하고 아는 사이거든요.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뭘 이야기하게? 우리가 돌아가면서 최 선생님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월급이라도 계속 나올 테니.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서로 돕고 살면 되는 거지. 나는 저녁에 2시간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최 선생은 건강을 많이 회복했고 일자리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서로 돕고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살아요. 그날 저녁 창식은 일기를 썼습니다. 여보, 오늘도 참 따뜻한 하루였어. 자식들은 우리를 버렸지만 이제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 서로 의지하고 돕는 이 사람들이 있어. 외롭지 않소. 아버지, 문득 고시원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창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동안 가거라. 아버지, 한 번만 기회를. 난 이제 새로운 가족이 있다. 너희가 버린 그 아버지는 이미 없어.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창식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오지 마라. 난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 민석은 완고한 창식의 태도에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창식은 어김없이 출근을 했습니다. 어르신, 주차장에서 일하시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대형 마트에서 장을 보던 젊은 주부가 창식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즐겁습니다. 근데 어르신, 자녀분들은 없으세요? 이런 일을 하시게 두다니. 자식이요. 있긴 한데 그 애는 바빠서요. 창식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질문을 받아도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어르신, 이것 좀 받으세요. 그날 퇴근길, 그 주부가 도시락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고생하시는데 제 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이런 걸 왜 저한테? 저희 아버지도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지 못했는데 어르신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요. 도시락을 받아들고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 창식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 선생, 식사하러 오세요. 노인정에서 박만석이 불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최 선생님이 완쾌하셔서 복귀하신 기념으로 제가 국밥을 사기로 했어요. 아이고, 이런 걸 왜 쓸데없이. 최 선생이 멋쩍어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챙겨주는 맛에 사는 거지. 둘러앉아 국밥을 먹는데 문득 누군가 노인정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계신가요? 민석의 아내 미연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저 애들이 할아버지를 너무 보고 싶어 해서요. 애들을 핑계 대지 마라. 내 마음이 바뀌면 그때 다시 오너라.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저희가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 난 이제 내 삶이 있다. 근데 아버님, 요즘 이렇게 사시는 게 너무 힘드시지 않으세요? 힘들어. 내가 뭐가 힘들어 보이나? 창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지금이 좋다. 내 힘으로 벌어서 살고, 진짜 가족 같은 친구들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돈, 지위, 그런 게 다가 아니야. 이제야 알았다. 진정한 행복이 뭔지. 그때 최 선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젊은 양반, 돌아가시지요. 우리 김 선생은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에요. 노인정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둘씩 창식의 편에 섰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돌아오세요. 돌아갈 곳은 없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고,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야. 미연은 결국 눈물을 흘리며 노인정을 나갔습니다. 창식의 등 뒤로 따뜻한 손길이 닿았습니다. 김 선생, 우리 국밥 좀 더 먹읍시다. 그래요. 이제 식었을 텐데 새로 시켜요. 오늘은 내가 한 잔 더 살게요. 창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식들은 자신을 버렸지만 이곳에서 찾은 진짜 가족들. 그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김 선생, 큰일 났습니다. 아침 일찍 박만석이 고시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고시원을 재개발한다네요. 2달 안에 나가래요. 갑자기 무슨... 관리인이 나눠준 통지서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2개월 후 건물 철거 예정. 다들 어쩌나. 이 근처는 다 이만한 값에 들어올 데가 없는데. 노인정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대부분이 이 고시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월세 싼 고시원을 찾으려면 시외곽으로 나가야 할 텐데, 그럼 출근하기도 힘들고 일자리도 다 잃게 생겼네. 그때 최 선생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말씀해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 집에 살면 어떨까요? 월세도 나눠내고 빌라 같은데 전세로 들어가서 방을 나눠 쓰는 거죠.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알아보니까 좀 허름하긴 해도 3천만 원이면 3층짜리 빌라 한 채를 전세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3천만 원이요? 우리 6명이 각자 500만 원씩만 모으면.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500만 원.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적금이 2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창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150만 원 정도 모았어요. 저는 220만 원요. 하나둘씩 자신들이 모은 돈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네요. 그때 문득 창식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잠깐, 저기 건너편 상가에 빈 가게가 있던데. 네, 3년째 비어 있어요. 상가가 워낙 많으니 들어오는 사람이 없대요. 우리가 거기서 장사를 하면 어떨까요? 장사요? 네, 우리 나이대가 좋아하는 걸 팔면 좋을 것 같아요. 칼국수나 순대국밥 같은 거. 그런데 장사가 쉽지 않을 텐데요. 최 선생님은 음식 솜씨가 좋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 이것저것 해봤으니 그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럼 각자 일하면서 시간 될 때마다 가게도 도와주면 되겠네요. 이게 서로 돕고 사는 거죠. 어떻게든 시작해보죠. 다들 열심히 계산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보증금의 인테리어비, 주방 기구값까지. 힘들겠지만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래. 우리가 뭐라고 못해. 젊은 사람들도 하는 걸. 가게 이름을 뭐로 할지 의논하다가 최 선생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어떨까요? 이곳이 우리 모두의 집이 될 테니. 그렇게 우리 집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각자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게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이 나이에 또 새로운 시작이라니 마음이 이상하네요. 벅차다고 해야 하나. 이게 바로 진정한 복수 아니겠어요?
우리끼리 잘 사는 거. 우리 집 개업 한 달째 점심시간은 늘 바빴습니다. 이 동네 노인분들이 입소문을 내셨나 봐요. 가격도 싸고 맛도 좋다고. 최 선생의 음식 솜씨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순대국밥은 이제 이 지역의 명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주방장님이 진짜 손맛이 좋으시네요. 그러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낫네요. 칭찬 소리가 들릴 때마다 최 선생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내가 평생 해온 게 밥하는 거밖에 없어서. 그날도 평소처럼 바쁜 점심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 창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과 미연이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손님으로 오셨으면 자리에 앉으세요. 창식은 평소처럼 담담하게 주문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일하세요? 손주의 순수한 물음에 창식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여기 사장님이야. 우와, 대단하다.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제일 잘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모든 분들이 다 최고시지? 옆에서 일하던 박만석이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너무 죄송해요. 민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와서 뭘.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난 고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행복하다. 창식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하는 최 선생, 설거지를 하는 박만석, 홀을 서빙하는 다른 분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내 진짜 가족이야.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살고 있다. 아버지, 저희 집으로 돌아오세요. 이제 저희가 잘 모실게요. 모신다고? 난 모셔질 사람이 아니야.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때 주방에서 최 선생이 나왔습니다. 손님들 주문하신 순대국밥 나왔습니다. 뜨거운 국밥이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우리 가게 특선이에요. 민석은 묵묵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을 떠먹더니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맛있네요. 그럼 여기 음식은 다 정성이 들어가 있으니까. 창식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난 이제 내 삶이 있다. 너희도 너희 삶이 있듯이. 아버지, 걱정하지 마라. 난 잘 살고 있으니까. 밥을 다 먹고 나가는 민석의 뒷모습을 보며 창식은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김 선생, 기운 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니까. 동료들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우리 집인가요? 어느 날 양복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저는 구청 복지과장입니다. 실버 공동체 운영이 모범 사례라고 해서 찾아뵈었습니다. 그는 우리 집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혹시 다른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해서요. 창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닙니다. 그죠? 아니요. 아주 특별합니다. 버림받은 노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자립하신 경우는 처음 봅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최 선생이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처음엔 막막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장사냐 싶었죠. 그래도 해냈잖아요. 우리끼리 의지하면서 살다 보니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됐어요. 서로 아프면 병원도 같이 가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복지과장은 계속 메모를 했습니다. 실례지만 한 달 수입은 어떻게 되시나요? 식당이랑 각자 일하는 거 합치면 한 분당 180만 원 정도. 대단하십니다. 보통 어르신들 월 소득이 50만 원도 안 되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 문득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민석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신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예요. 신문에도 났어요. 지역 신문에는
노인들의 자립 성공 사례, 우리 집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아들이신가요? 복지과장이 물었습니다. 네, 제가 이분 아들입니다. 전에는 못난 아들이었지만 이제 와서 그런 얘기는 하지 말거라. 창식이 말을 잘랐습니다. 난 지금 행복하다. 내가 걱정할 필요 없다. 아버지, 넌 내 가족들 잘 돌보면 돼. 난 여기 내 가족이 있으니까. 복지과장은 계속 메모를 하다가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다른 어르신들을 위해 강연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강연이요? 네. 어떻게 이런 공동체를 만들게 되셨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창식은 동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우리처럼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다들 모였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제가 준비했습니다. 최 선생이 소주를 한 병 꺼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걸 축하하면서, 아니, 우리가 앞으로 더 잘 살아갈 걸 축하합시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해냈습니다. 창식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거리, 우리 집이라는 간판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내가 이제 진짜 행복하오. 자식들 때문에 서러워할 것 없이 당당하게 살고 있어. 이것이 진정한 복수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그늘이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김창식 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 장까지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았다고 해서 세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곁에는 언제나 또 다른 가족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함께 손잡고 일어서면 우리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힘겹게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진솔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준 선물, 당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세월의 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